지구 끝자락의 얼음 대륙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1946년 크리스마스 시즌, 세계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을 때 미국은 이미 다음 패권 경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바로 남극이라는 무인의 땅을 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한 대의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인간 생존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외딴 곳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와 그 속에서 펼쳐진 놀라운 생존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극 상공을 가르며 날아가던 한 척의 미군 수상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기체 안에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9명의 젊은 군인들이 타고 있었죠. 그들의 목적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위험한 대륙 남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짙어지는 눈보라와 시야를 완전히 가린 구름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이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 2명과 무선 통신을 담당하는 기술자, 엔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사까지 모든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지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는 벌써 다음 경쟁에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극 대륙이라는 거대한 보물창고 말이에요. 이 얼음 대륙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자원이 잠들어 있었고 미래에는 이 땅을 차지하는 나라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것이 분명했죠. 석유, 천연가스, 희귀 광물까지 온갖 보물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946년 12월 미국은 하이점프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13척의 군함과 33대의 항공기 그리고 5,000명의 정예 병력을 남극으로 파견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작전이었어요. 이 원정대의 규모만 봐도 미국이 얼마나 남극에 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후 복구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미래의 패권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이 대규모 원정대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남극 대륙 곳곳에 기지를 세우고 지도를 만들고 미국의 영토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죠. 마치 서부 개척시대처럼 깃발을 꽂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 라고 외치는 거였어요. 하지만 남극은 인간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시험을 던졌습니다. 극한의 추위는 기계를 얼려버렸고 예측 불가능한 날씨는 모든 일정을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대한 계획의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조지 1호라는 이름의 수상 비행기에서 말이에요. 이 비행기는 남극 해안 지역을 정찰하고 지도를 작성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조지 1호에는 각각 다른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9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 2명과 무선 통신 담당자, 엔진을 관리하는 기관사, 방향을 찾는 항해사,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할 사진사까지 완벽한 팀이었죠. 이들은 모두 수백 시간의 비행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특히 조종사 프렌치는 2차 대전 중에도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에이스 파일럿이었어요. 하지만 남극의 날씨는 인간의 계획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추위 때문에 비행기는 고작 300m 높이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는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고도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극 특유의 기상 조건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변하는 날씨와 예측 불가능한 바람, 그리고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는 블리자드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었거든요. 3시간 동안의 힘겨운 비행 끝에 드디어 남극 해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임무 지역에 거의 도달했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몰려온 눈보라가 모든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죠. 마치 하얀 벽 속에 갇힌 것처럼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도계가 엉터리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두꺼운 얼음층 때문에 계기가 혼란스러워하면서 실제보다 훨씬 높은 고도를 표시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고도를 아는 것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무선 통신마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극의 특수한 자기장과 극한의 기상 조건이 전파를 교란시키면서 모함과의 연락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 프렌치는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임무를 중단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십 년의 비행 경험이 그에게 지금이 철수할 때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하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비행기가 산봉우리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기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면서 5,000리터가 넘는 연료가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하늘에서 일어난 거대한 화염이 눈 덮인 산을 밝혔고 비행기 조각들과 승무원들이 얼음 위로 사방팔방 흩어졌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기체는 완전히 박살나면서 승무원들을 곳곳으로 날려보냈어요. 참혹한 사고였습니다. 핸더슨과 로페즈 두 사람은 비행기 프로펠러에 맞아 즉시 목숨을 잃었어요. 거대한 금속 날개가 회전하면서 피할 틈조차 주지 않았거든요. 나머지 7명은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조종사 프렌치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거의 움직일 수 없었고 얼굴과 손이 심하게 타버렸어요. 프레드 윌리엄스는 허리뼈가 부러지고 얼굴 여러 곳이 찢어져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각각 골절상과 화상, 열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그나마 움직일 수는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영하 2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부상자들을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발동한 나머지 승무원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비행기 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터널 모양의 부분을 찾아서 임시 대피소로 만들었어요. 이 금속 터널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구할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낙하산 천을 구해서 터널 입구에 걸어 차가운 바람과 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낙하산 천은 질기고 방수가 되어서 임시 문막으로는 완벽했어요. 바람을 막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잔해들을 뒤져보니 침낭 몇 개와 텐트, 그리고 통조림 고기와 수프 등의 식량이 나왔어요. 언제 구조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물자들은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특히 통조림 식품들은 냉동 상태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영하의 온도가 오히려 천연 냉장고 역할을 해준 셈이었죠. 하지만 언 음식을 녹이기 위한 열원이 필요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너무 심하게 다쳐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자리에서 침낭과 큰 비행기 조각들을 이용해 그만을 위한 별도 대피소를 만들어줬어요. 최대한 따뜻하게 해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로빈스가 그를 확인하러 갔을 때 윌리엄스는 이미 남극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영원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6명뿐이었어요. 동료의 죽음은 생존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당장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이들의 모함인 파인 아일랜드 호는 무려 50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광활한 얼음 대륙에서 추락한 비행기를 찾는다는 것은 마치 바다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어요. 남극 대륙의 크기는 호주 대륙의 2배에 달합니다. 그 광활한 땅에서 작은 비행기 잔해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더욱이 계속 내리는 눈이 잔해를 덮어버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파인 아일랜드호의 승무원들은 마지막으로 수신한 무선 신호를 바탕으로 수색 작전을 계획했지만 정확한 추락 지점을 알 수 없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뒤져야 했습니다. 이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대규모 작업이었어요. 게다가 남극의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구조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날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거나 시야가 나쁘면 아예 수색 작업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추락 현장의 생존자들은 영하 20도의 살인적인 추위와 끝없는 눈보라 속에서 서서히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프렌치의 상태는 특히 심각했어요. 화상 때문에 입도 제대로 벌릴 수 없었고 동상과 탈수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극도로 차갑고 건조한 환경 덕분에 세균이 번식하지 못해서 감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가 곪거나 염증이 생기는 일은 없었어요. 이것만은 정말 다행이었죠. 놀라운 것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프렌치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료들을 웃게 만들려고 농담을 시도했죠.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빈스는 잔해를 더 뒤져서 가스 스토브를 발견했습니다. 비행기 예비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빼내어 스토브에 연결한 다음 사실상 요리사 역할을 맡게 됐어요. 이 작은 스토브가 그들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하루 2번 식사를 준비해서 시금치 수프를 끓이고 빵에 땅콩 버터를 발라서 나눠 먹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따뜻한 음식은 큰 위안이 됐어요. 뜨거운 수프 한 그릇이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앉아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이 절망을 이겨낼 힘을 주었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기적적으로 날씨가 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태양빛이 그들을 비춰주면서 주변 풍경이 드러났는데 모든 사람이 그 장관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과 우뚝 솟은 빙산들, 그리고 신비로운 푸른빛의 빙하까지 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자연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은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외로운 곳에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방 어디를 봐도 끝없는 얼음과 눈뿐이었거든요. 인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진 틈을 타서 그들은 죽은 동료들을 제대로 매장했어요. 나중에 수습팀이 찾을 수 있도록 금속 물체를 함께 묻어서 자기계로 탐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신을 매장하는 일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땅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어서 삽질하기가 어려웠고 감정적으로도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예의였어요. 5일째가 되자 신선한 음식은 바닥이 났고 앞으로는 마른 고기 통조림만 남게 됐습니다. 식량이 줄어들면서 생존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커져갔어요. 언제 구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배급량을 줄여야 했습니다. 이날 로빈스는 장비를 더 찾아다니다가 사고로 죽은 사진사 로페즈의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그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추락 현장의 사진을 몇 장 찍었고 필름을 침낭 안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카메라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작동했어요. 로빈스는 동료들의 모습과 비행기 잔해 그리고 주변 풍경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만약 그들이 구조되지 못한다면 이 사진들이 마지막 증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6일째부터는 식량을 더욱 아껴 먹어야 했습니다. 하루 2끼에서 1끼로 줄이고 한 끼 분량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배고픔과 추위가 동시에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아픈 동료를 돌보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면서 함께 버텨나갔습니다. 진정한 동지애를 보여준 거죠. 7일째, 드디어 파인 아일랜드호 주변의 날씨가 좋아져서 구조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수색팀은 마지막으로 확인된 비행기 위치를 중심으로 지상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구조기 조종사들은 최대한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눈으로 직접 잔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얀 눈 속에서 하얀 비행기 잔해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짙은 안개가 몰려와서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프렌치가 갑자기 동료들에게 멀리서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구조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환청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구조기가 그들로부터 20km 이내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구조기는 매일 수색을 시도했지만 날씨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어요. 생존자들은 구조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다시 폭풍이 몰아쳤고 생존자들의 기분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박해진 그들은 큰 잔해 더미를 모아서 구조기가 나타나면 즉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로빈스는 노란색 페인트를 발견해서 비행기 날개 잔해에 구조청 메시지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HELP라는 큰 글씨가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크게 썼어요.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식량은 거의 떨어져가고 프렌치의 상태도 악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10일째가 지나면서 모든 사람의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연료도 얼마 남지 않아서 스토브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그들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정신력이 그들을 살려낸 원동력이었어요. 11일째와 12일째에도 계속 폭풍이 이어졌습니다. 구조기는 아예 이륙조차 할 수 없었어요. 생존자들은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지만 그래도 매일 구조 신호를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프렌치는 화상 부위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의 불굴의 의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침내 날씨가 완전히 개면서 맑은 하늘이 펼쳐졌어요. 생존자들은 남은 살구 통조림 몇 조각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낮게 울리는 소리가 땅을 진동시키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소리에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고 마침내 파인 아일랜드 호에서 온 구조기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미친 듯이 팔을 흔들며 뛰어나왔어요. 이 주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조기는 그들 위를 선회하면서 확인 신호를 보냈어요. 조종사도 생존자들을 발견한 순간 감격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집중적인 수색 끝에 마침내 찾아낸 거였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조기는 물 위에만 착륙할 수 있는 수상 비행기였거든요. 이곳엔 착륙할 만한 곳이 전혀 없었어요. 사방이 온통 얼음과 눈으로 덮인 산악지대였습니다. 구조기는 생존자들에게 메모를 떨어뜨렸습니다. 북쪽으로 16km 떨어진 호수까지 걸어갈 수 있으면 원을 그려라. 불가능하면 일직선으로 서라는 내용이었어요. 생존자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16km는 평소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2주 동안 굶주리고 추위에 시달린 상태에서 중환자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생존자들은 즉시 원을 만들었고 움직일 수 없는 프렌치를 썰매에 묶은 다음 인생에서 가장 힘든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프렌치를 실은 썰매를 만들기 위해 비행기 날개 조각을 이용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의 비행기 잔해는 광활한 설원 속에 아주 작은 점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발견된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었죠.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프렌치를 실은 썰매를 끌고 가슴 높이의 눈을 헤치며 호수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거의 12시간이나 걸렸어요. 중간에 몇 번씩 쉬어가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구조 비행기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가끔씩 물자를 투하하고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줬습니다. 이 심리적 지원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눈이 너무 깊어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까지 빠졌습니다. 앞사람이 길을 만들면 뒷사람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조금씩 전진했어요. 모든 사람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조기는 호수에 완벽하게 착륙했고 2명의 구조대원이 생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와서 양쪽 모두 서로를 전혀 볼 수 없게 됐어요. 생존자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비행기 엔진 소리를 통해 구조대원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개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 앞에 20m 높이의 수직 절벽이 나타났어요. 이 절벽이 그들과 호수 사이의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2주 동안의 고생이 이 마지막 관문에서 좌절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절벽 왼쪽으로 거의 완벽한 내리막길이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얼음 비탈길을 내려간 후 안개 속에서 2명의 구조대원이 나타났습니다. 이 주간의 극한 공포와 절망 끝에 마침내 그들은 구조대원들과 만날 수 있었어요. 구조대원들도 생존자들을 보는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조건에서 2주를 버텨낸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거든요. 6명 모두 구조 비행기에 올라타서 무사히 파인 아일랜드호로 돌아갔습니다. 모함으로 돌아간 생존자들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2주 동안 실종되었던 그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특히 프렌치의 불굴의 의지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 의지와 용기에 관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6명의 생존자들은 모두 훗날 이 경험을 자랑스럽게 회상했어요. 그들은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잃은 3명의 동료들은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음과 눈 아래 완벽하게 보존된 채 묻혀 있습니다. 현재 그 깊이는 100m가 넘어요. 매년 내리는 눈이 쌓여서 점점 더 깊이 묻히고 있어요. 로빈스가 찾았던 카메라는 결국 추락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안의 사진들은 1000마디 말보다도 값진 기록일 텐데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 전설적인 장소로 돌아가서 3명의 동료를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극의 혹독한 환경과 위험성 때문에 개인적인 수색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생존 의지와 동료애,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은 불굴의 정신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어요.